아니 그럼 뭐 니트로글리세린을 교수님 뭐 그냥 뭐 얼리는 것도 아닐 테고 네. 이게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안정화하기도 그럼 고체를 어떻게 또 따로 만드는 거야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규조토는 규조라고 불리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나 강 밑에 이제 쌓여서 생긴 흙으로 사고 당시 공장 바닥에 있던 흙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하는 걸 목격한 노벨은 그 흙의 성분을 분석하다가 규조토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야, 모든 건 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구나. 네네. 궤도 씨, 이 어떻게 규조토가 안정적으로 폭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규조토가 이제 구멍이 많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는 이유가 엄청 싸우고 싶어하는 약간 범죄자 집단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규조토가 구멍이 많다 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딱 붙는 순간에 얘네들 전부 독방에 가두는 거죠. 네, 그래서 독방에 가둬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애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폭발을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4세가 되던 1867년 노벨은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맞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노벨은 자신이 개발한 고체 형태의 폭약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힘을 뜻하는 디나미스에서 따왔는데 왜 이렇게 명명했는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디나미스? 내가 이 폭약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진짜 성분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이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이름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지 느껴지시죠? 다이너마이트는 충격과 열에 반응하면 폭발하는 액체 폭약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이제 훨씬 더 안전한 폭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 배달 사고도 확실히 줄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규조토가 이제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불에 던져도 괜찮을 정도였다. 어? 이제는 내관 외에는 얘를 터뜨릴 방법이 없어진 거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진짜? 그리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 후에 곧장 이제 영국, 스웨덴, 미국에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노벨은 이제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좀 더 안전하고 강력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발명이 네네. 생기네요. 당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일반적인 불꽃으로도 점화되며 빠르고 조용하게 전소됩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과 다르게 충격이나 열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들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할 수 있어 철로 관리자들과 기타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폭발적이죠, 뭐. 주문이. 수요와 주문이 엄청 늘어났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대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런 여론의 평가에 힘입어 노벨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 문제. 자, 이 사진은 다이너마이트 공장 내부의 모습인데요. 노벨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특별한 장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저렇게 작은데? 정답. 예, 혜성 씨.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폭발을 하면은 밑으로 슉 내려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은데. 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이게 저 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바퀴 달린 의자. 그래서 터지면 슉슉 가는 거예요. 이게 의자 채로 이렇게 휠체어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휠체어? 아, 이렇게 슉 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규현 씨 창의적인 대답이긴 하신데 오답입니다. 아. 뭘까? 힌트는 이제 작업 중에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아. 정답. 네, 지원 씨. 전기 의자입니다. 전기 충격기. 이게 고개가 몇 도 이상 떨어지면 전기가 찌 오는 거죠. 오. 야, 네, 그러다 죽겠는데요? 와우.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정답. 예, 균형을 잡아야 되는 의자라서 균형을 잃으면 바로 넘어져서 깨게 아 예. 그런 의자 아닐까요?
궤도 씨 정답입니다. 정답은 이제 메다리 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안전한 거지? 직원들이 많이 화났겠는데 그러면? 그죠? 힘들고 뭐야 아니, 이거 이러면서. 그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졸음을 올 때 넘어서 잠을 확 깨는 아니, 충격요법이 더 난데요. 전기 의자가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매우 예민해서 이제 잠들지 않도록 메달의 의자에 앉아서 일하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노벨이 성능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다이너마이트는 10년도 되지 않아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14개국에 16개의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진짜 글로벌 기업이네요. 자, 이후에 1886년 노벨은 53세에 세계 최초의 국제 지주회사이자 글로벌 기업인 노벨 다이너마이트 신탁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업의 투자까지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재벌로 올라서게 됩니다. 발명도 대박이 나고 투자도 성공하고 이거 굉장히 부러운데 궤도 씨 이게 노벨이 또 어디에 또 투자를 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노벨의 형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바쿠 지역에서 유전 사업을 합니다. 유전 사업. 네. 그 당시에 이제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노벨한테 경제적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근데 노벨도 그 당시에 딱 보고 이거는 100% 대박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여기서 또 유전이 터지면서 초대박이 납니다. 네. 석유왕이네. 그렇죠. 그래서 유전까지 터졌어? 노벨도 역시 투자로 번 돈 엄청나게 회수를 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노벨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자신의 부고 기사였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되게 싫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망한 것은 노벨의 둘째 형인 루드빅 노벨이었습니다. 아, 성이 같아서 노벨은 노벨 적어놨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을 헷갈렸던 기자가 이제 실수로 오보를 낸 거죠. 하지만 노벨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하는 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 거의 악플 수준의 혹평이네요.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반응이 좋았잖아요. 근데 네. 뭐 갑자기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점차 전쟁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최초로 사용된 전쟁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즉 보불 전쟁이었어요. 보불 전쟁은 1870년 독일 통일을 이루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1년간 이어진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크게 승리하며 독일 통일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의 요새를 파괴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서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던 거죠. 프랑스라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서 침략 그- 당한 쪽이 프랑스니까. 그러네요. 저서 그런 네, 겁니다. 프랑스 저널이라. 그럼 궤도 씨 이 시기 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터 밖에서도 이제 막 살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그 대표적으로 1881년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다이너마이트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테러네, 테러네. 네, 네. 그리고 또 시카고 한 광장에서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경찰관 7명, 행인 4명이 또 사망하기도 했고. 네, 어느 정도였냐면 19세기 말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암살 사건이 매일 평균 3건. 네, 네, 그래갖고 그 언론이 이런 암살자들한테 이제 다이너마이터드, 네, 이런 식으로 별명을 쳤어요. 근데 이거를 노벨에게도 좀 겨냥한, 좀 부정적인 형태의 별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일부에서 살생용으로 사용되자 이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여론도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건 1889년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다이너마이트를 비판하는 만편입니다. 만평을 자세히 보면은 소년이 든 다이너마이트에는
이제 폭동, 폭력, 방화, 살인과 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평 하단에는 폭죽 가지고 쓸데없이 장난치기, 이런 일을 조금만 더 하면은 심각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을 저러라고 발명한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론의 비판과 사고들이 이어지자 노벨에게는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해서 거액을 버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낙인이 확실히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후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폭탄과 수류탄 형태로 만들어져 대표적인 살생 무기로 사용되면서 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노벨 스스로는 자기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는 이제 발명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평을 듣고 이제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겠죠. 고작 죽음의 상인으로 이제 역사에 남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평생토록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자책과 절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좀 반성과 회의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노벨은 이제 자신의 오명을 씻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만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팔겠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슬펐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한 일에 네. 대한 후회를 한 거죠. 인류를 왜냐면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 쓰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평가를 받겠구나. 이건 아닌데. 바꾸고 싶었나 보다 이미지를. 맞아요. 네.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발명을 했나. 연애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연애했죠. 소피. 아유,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펜팔만 했으니까. 소피랑 엄청 했죠. 또 이후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국제 평화 운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던 노벨은 어느 날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는 반전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였습니다. 누구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국제 평화 운동의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19세기 유럽은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보블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민족과 국가별 갈등이 심화되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890년경 국제 평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 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이 주트너의 소설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노벨은 주트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과 국제적으로 확산된 평화운동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 제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노벨은 이제 최후의 유언장을 만들게 되며 유언 집행인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상자를 정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나라 국민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가 글로벌하시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친척, 친지, 동업자, 직원 등에게 배분할 개인 재산을 열거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스웨덴 화폐로 약 150만 크로나로
현재 하나같이 약 10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모두를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우와. 교수님 사실 궁금합니다.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요. 기증을 어느 정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노벨이 사망했을 당시 노벨은 20개 국가 9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3,300만 크로나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2,800만 크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노벨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마지막 유언장을 만들고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출혈로 인해서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